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제목이 이제 락강과 함께 햄릿을 읽자. 먼저 이걸 수업 자료를 막 읽는 것 대신에 원래 기본적인 것은 이제 락강이 그 세미나 6권에서 욕망에 관한 세미나를 갖다가 1958년에서 59년 사이에 진행을 하는데, 그 세미나의 세션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비극을 가지고 욕망에 대해서 이제 논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 주로 다룰 것은 그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밑도 끝도 없이 락강이 이야기한 것만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점이 이제 부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선행연구로 사실 여기에다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많이 미리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작품이 1603년도인가 이제 대략 그렇게 추정이 되는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햄릿이라는 작품이 셰익스피어가 독창적으로 쓴 시곡이 아니에요. 일단 우선 원래 우어 햄릿이라고 해서 원작이 있었고, 아주 오래전에 원작이 있었고, 또 그 셰익스피어 당대에도 먼저 그 토마스 키드라는 사람이 그 원작을 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리메이크해서 공연을 했었죠.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어찌됐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햄릿이라는 작품은 뭐 셰익스피어가 순전히 자기의 어떤 독창적인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 아니라, 사실은 나름 여기저기 거를 갖다가 짜집기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그래서 포스트 모던 뭐 이런 쪽에서는 햄릿의 작품, 특히 햄릿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이제 사람들을 자극한다. 그 풀 수 없는 수수께끼는 뭐냐? 왜 햄릿이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어떤 보복 또는 복수로서 자기 삼촌을 왜 죽이지 못하느냐? 왜 자꾸 주저하느냐? 그게 이제 한편의 어떤 해석에서는 애초에 작품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끼워 맞췄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자기가 원래 계획한 쭉 일관되게 쓴 작품이 아니고, 여기서 이만큼 저기서 이만큼 띄워와서 막, 또 연극이라는 게 어때요? 관객이 안 들면 중간중간에 야 이거 너무 안 오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살짝 바꿔보자. 여러 번 개작이,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썼다는 햄릿에 대한 판본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게 뭐 우리나라 뭐 심청과 같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판본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해석 중에는 그러한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못한,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내 글이 아니고 남의 글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각조각 모으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여튼 여러 가지 시각 중에서 우선 그걸 한번 바라볼게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먼저 이제 이 햄릿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거든요. 프로이트도. 프로이트의 해석이 어떤 소위 말하는 정신분석 문학 비평의 하나의 정전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왜 죽이지 못하는가? 프로이트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그 햄릿이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 품었던 소망, 즉 아이라면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자겠다라는 그런 근친상간적인 소망을 대신해 준 사람이 삼촌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망을 대신 이루어줬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냐,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프로이트의 해석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사실
소위 말하는 문학 비평가, 그런 정치 비평가, 이런 관점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해답이 나오질 않았는데, 정신분석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중요한 건 이런 게 있겠죠. 프로이트가 초창기의 그 해석에서는 햄릿이 그 히스테리증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히스테리 환자의 특징은 성적인 욕망을 억압한다라는 것에 있는데, 그 주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욕망을 억압하기 때문에 성적인 담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민감 반응한 게 실제로 나오잖아요. 햄릿을 읽어보시면은 그 오피리아한테 모터로 결혼 같은 걸 하려고 하냐. 악의 씨앗을 낳을 뿐인데 그냥 수녀원으로 가라. 뭐 이런 것. 근데 어머니가 이제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동생과 결혼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히스테리증자가 갖고 있는 어떤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히스테리증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경증의 한 범주인데, 신경증의 범주에는 뭐 히스테리증도 있고 불안도 있겠고 또 어떤 강박증도 신경증의 범주입니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 1915년쯤 가서는 다른 얘기를 해요. 그때쯤에 무슨 책을 쓰냐면 애도와 멜랑콜리라는 책을 씁니다. 프로이트가. 근데 그때 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서서는 히스테리증자로 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멜랑콜리 환자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멜랑콜리는 신경증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신병 범주에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게 프로이트는 이 일종의 멘탈 디스오더들을 구분하고 범주화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모호했죠. 일종의. 그래서 정도의 문제예요. 정도의 문제. 신경증이 좀 더 심해지면 정신병이 된다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근데 락강은 전혀 다르거든요. 락강은 어떤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구조적인 관점은 뭐 아버지의 이름이 설립이 됐느냐, 설립이 됐으면 신경증, 설립이 되지 않았다 그럼 정신병,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이 두 가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프로이트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데서 드러나냐면 슈레버라는 유명한 사례가 있죠. 프로이트가 썼던 사례 중에 슈레버 박사, 그러니까 슈레버 박사가 아니라 슈레버가 대법원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일종의 자서전적인 비망록을 쓰죠. 자기 병에 대해서. 근데 그 자서전을 읽고 나서 프로이트가 분석한 거기에 따르면 이 슈레버를 갖다가 원래 따지면 정신병, 이거 쉽게 말하면 편집증자인데 신경증으로 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이트 어떤 정신분석 초기에 갖고 있는 일종의 결함 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튼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멜랑콜리 환자로 구분을 하고, 또다시 이제 그 관점에서 애도와 멜랑콜리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에도 중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애도라는 것, 그 멜랑콜리라는 것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다 이제 애도다, 멜랑콜리다, 이 두 가지가 공유하는 특징은 뭐냐면 둘 다 대상 상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잃었다. 근데 그 무언가는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물일 수도 있고 어떤 이념 같은 것일 수도 있죠. 근데 무언가를 상실했는데, 애도의 경우는 상실의 대상이 명확해요. 명확하다는 걸, 뭘 잃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멜랑콜리는 뭔가를 잃었는데 그게 뭘 잃었는지를 자기가 의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뭘 잃었어. 가령 그 대표적인 게 뭐 산후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애를 낳았는데, 얻었는데 오히려 자기는 상실감에 시달리게 되는. 그러니까 애를 낳았지만 상당히 소중한 다른 무언가를 잃어버렸어. 근데 느낌은 그런데 그게 뭔지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이제 멜랑콜리라고 하죠. 그리고 애도의 경우는 어찌됐건 노동, 일종의 애도 작업을 통해서 쉽지는 않지만 극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멜랑콜리는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정신병에 속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그래서 자살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살. 그걸 멜랑콜리.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우울증이라는 게 디프레션이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디프레션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그냥 극복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어떤 감정 같은 느낌이라면 멜랑콜리는 심각한 어떤 상담이나 어떤 약물 치료 같은 걸로 케어하지 않으면 거의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중한 병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래서 애도와 우울증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번역본에는 이제 애도와 우울증. 근데 원래는 애도와 멜랑콜리라고 확실히 해줘야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우울증 그러면 뭐 디프레션하고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건 그 애도와 우울증은 그게 구별되는 것이고 멜랑콜리는 결국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상실된 대상에 대해서 원래는 대상에 대해서 리비도가 갔을 거 아닙니까? 리비도, 어떤 성적인 에너지 같은 것들이 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 애착한다는 얘기는 내 리비도가 거기에 투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투자가 됐는데 그게 없어졌으면 어떻게 해? 투자된 걸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철회시키고 그 에너지를 다른 쪽 대상으로 돌려야 하는데 철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대상은 상실됐는데 나는 그거 인정 못 하겠어. 상실 안 됐어.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시신을 갖다가 그냥 고이 모셔두고 옆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리비도를 떼지 않았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도는 리비도를 갖다 대상한테 투자했다가 대상이 상실됐을 때 어렵지만 어쨌건 그 대상에서 서서히 작업을 통해서 떼어내려고 해요. 뭐 쉽게 떼어지진 않죠. 쉽게 떼어지면은 그거는 뭐 상실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죠. 그 사람이라면 당연히 애도를 하면서 그 애도라는 게 어떤 의례를 통해서 장례식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갔던 그 리비도를 철회하는 과정이고 그게 얼마나 힘들냐면은 우리는 요즘 뭐 3일장, 5일장 이렇게 얘기하자면 예전에는 뭐 3년상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같으면 경을 칠 일이냐. 옛날에 3일 만에 부모를 묻고 있는다? 가능하지 않다는. 그만큼 부모를 우습게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라지자마자 됐어 다른 거 이거는 그 자체가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이코패스죠 오히려. 그러니까 애도라는 작업 고구를 하고 3일 동안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힘든 작업을 통해서 어찌됐건 떼어내고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두고서는 다른 또 대상을 발견해서 그 대상에다 자기 리뷰도를 투자하는 방식. 이게 이제 애도의 과정이라면 멜랑콜리는 상실된 대상을 상실됐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걸 자기가 스스로 내면화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 동일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실된 대상을 더 이상 보낼 수 없다. 아예 내 것으로 만들어.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그래서 멜랑콜리의 주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자아가 빈곤해진다. 나는 쓰레기야. 살 가치도 없어. 사실은 대상에 대한 비난인 건데 대상을 내가 내 마음 안으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아에 대한 비난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프로이트가 했던 그 두 가지 해석들이 있었고 락강은 그러한 해석에서는 좀 벗어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시즌 4 원래는 그 이전에 3번의 강의가 있었는데 그걸 마무리 짓는 강의다 보니까 사실은 단계가 계속 올라가는 걸 염두에 두고 사실 이 강의를 또 촬영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오프에서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피드백이 없으면 어떤 수준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혼자 떠들게 되는 거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이제 수업이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아주 쉬운 단계부터 하는 강의는 아니지만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고 계신지 락강의 개념들을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읽으면서 한번 제가 피드백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나눠드린 그 수업 자료를 이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셰익스피어의 덴마크 왕자 햄릿은 문학사에서 가장 많이 분석된 그런 희곡 중에 하나다. 이 해석이 뭐 다방면에 걸쳐 있다는 거고요. 정신분석적인 해석도 그 중에 하나다. 근데 이 모든 분석 또는 해석이 하나의 수수께끼에서 비롯된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햄릿이 왜 복수를 지어나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햄릿은 꼭 미리 좀 읽어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해할 수 없나요? 이게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저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물론 락강의 관점도 아니고 프로이트의 관점도 아닌 저만의 생각인데 왜 복수를 지어나느냐. 그게 수수께끼다. 근데 복수를 지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무릎을 꿇고 나서 뭔가 기도하는 장면일 때 자기는 보이지 않는데 자 이때다. 이때 죽이면 된다. 근데 뭐라고 하냐. 이때 죽이면 죽어서 천국에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의도치 않은 시간에 예상치 못하게 어떻게 보면 악이 만발한 시점에 독극물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 바람에 자기는 지옥에 갔다. 근데 저놈을 내가 죽여도 저놈이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하는 순간에 죽이면 천국에 가는데 그게 과연 복수냐라고 하는 건 너무나 합리적인 건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수수께끼라고 하는지 난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수수께끼라고 보고서 이 논의는 전개가 돼요. 그래서 햄릿은 살인자이자 근친상간자이자 찬탈자인 클로디우스를 죽일 수가 없고 또한 오피리아도 사랑할 수가 없다.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해서 그는 욕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가 없대. 행동 불능.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교활한 면모 같은 것도 엄청 많잖아요. 엄마랑 그 엄마의 침실에서 막 말싸움을 하다가 무슨 소리가 나니까 바로 찔러 죽인단 말이죠. 생각하지 않고 찔러 죽이고 또 자기 동료이자 친구, 옛날 친구 같은 경우도 얘들이 갖고 가는 편지가 뭘까 열어본 다음에 가면 날 죽이라는 편지네? 너희들이 죽어봐라 해서 편지를 몰래 바꿔쳐서 그렇게 스스럼 없이 사람 죽이는데 그냥 결행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불능이 아니고 엄청나게 행동을 잘하는데 단 삼촌을 죽일 때 그때만 머뭇댄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그래서 동시에 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 이 햄릿의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뭐냐 뭐 to be or not to be다. 존재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음이냐. 결국 이제 죽음하고 관련이 있죠. 이것에 관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질문이자 어떤 핵심적인 것이라고 저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게 존재자, 비존재자가 바로 그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게 바로 강박증하고 관련이 있어요. 락강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까 프로이트는 제일 먼저 햄릿 분석하면서 햄릿은 히스테리 환자다라는 관점에서 그 증거로서 성적인 욕망이 억압됐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지금 락강은 햄릿의 해석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질문 자체가 투비와 나투비는 나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는 질문이고, 이것은 바로 강박증자들이 보이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실존적 위기에 대한 뭐 핵심적 갈등을 나타낸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근본 욕구에서 비롯된 끝없는 의심의 고리에 갇힌 상태를 나타낸다. 이것은 바로 강박증 환자가 욕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박적 생각 그리고 행동을 통해 불안을 피하려는 끝없는 노력과 연결되어 있다. 강박증자가 강박증의 특징이 어떤 반복적인 생각이죠. 계속 끊임없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또 하나는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고 싶은 충동. 제 경우에는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문을 계속 잠갔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요. 가령, 잠깐만, 내가 문 잠갔나? 잠겨있네? 5분에 또 앞에서 내가 잠갔나? 이런 이 강박증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강박증 사례의 대표적인 게 계속 막 손을 씻는 거잖아요. 손을 계속 씻는 거야. 계속 뭘 닦고 일종의 뭐 청결에 대한 어떤 이게 이제 강박증인데, 이게 결국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불안을 피하는 방어 기제예요. 차라리 그게 남들을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지 하는데, 걔는 그걸 안 하면 더 힘드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어쨌건 역설적으로는 결국 이런 계속된 생각과 어처구니 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실제 해야 될 행동을 못하게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 이 질문은 죄책감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끝없는 노력과 연결되며, 이로 인해서 삶이 우연적이고 또 불안정하다 느끼게 된다. 실존적인 고민 같은 거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과연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그런 질문들이 엄습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자기 존재를 끝없이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들이라든가 행동들. 그래서 강박증 환자는 종종 행동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서 마치 꼼짝 못하거나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끝없이 확실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며 결국에는 불안의 악순환을 지속시킨다. 정신분석 분야에서는 이제 아까 프로이트 말씀드렸고요. 존스나 랑크 또는 이제 오늘 배울 락강 등이 햄릿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는데, 특히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구조로 인해 주체가 자신의 신경증에 갇힌 드라마로 분석했다. 존스랑 랑크 같은 사람은 뭐 프로이트의 생각을 좀 발전시킨 것인데, 여기서 오늘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이트가 해석한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굳이 따지면은 락강의 경우는 존스는 그 자기 세미나에서 많이 언급을 해요. 물론 언급한다고 해서 무슨 되게 칭찬하면서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프로이트에게 햄릿은 오이디푸스 왕을 재해석한 그런 작품으로 본다.
제가 한번 밑에 있는 부분 한번 인용문 한번 읽어볼게요. 프로이트가 보는 이 극은 햄릿이 자신에게 맡겨진 복수라는 과업을 완수하는 데 주저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텍스트는 이런 주저함의 이유나 동기를 제시하지 않으며 이것을 해석하려는 수많은 시도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답은 바로 이 과업의 독특한 본성이다. 햄릿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한 남자. 자신의 어린 시절 억압되었던 소망을 실현시켜준 그 남자에게 복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른 행동은 다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복수를 하게끔 그를 몰아붙여야 했던 그 혐오감은 자책, 죄의식으로 대체가 되고 이는 그가 자신이 처벌해야 할 죄인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 왜? 나도 똑같은 생각을 품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 무의식적인 어린 시절의 소망을 제 사람이 대신해 줬는데 내가 왜 걔를 처벌해야 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바예요. 다른 이제 햄릿이 과도한 사고에 지배당하는 인간으로서 행동을 취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종의 마비가 발생한다. 이 관점은 정신분석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다른 관점이죠. 철학적인 관점 같은 거죠.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행동을 못해. 소위 말하는 먹물들, 책상 물림이라서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입만 떠들지 행위하지 않아. 이런 관점인 거죠. 이 증거는 뭡니까? 햄릿이 원래 비텐베르크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 다시 가고 싶다. 근데 호레이쇼도 거기 친구인데 그때 호레이쇼를 뭐라고 하냐면 학자인 자네가 저 유령한테 말을 걸어봐. 그러니까 햄릿은 기본적으로 철학자라는 얘기예요. 고뇌하는 인간. 너무 생각이 많아서 행동을 못한다. 햄릿은 진정한 행동과 욕망이 요구가 되는 순간, 즉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 침대에서 그의 자리를 차지한 클로디우스라는 남자를 죽이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행동할 수가 있다. 따라서 햄릿은 아버지에 대한 애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 혐오감 때문에 그와 같은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들